안녕하세요. 세상 물정 모를 때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제 주변 사람들은 한참 일을 할 때였고, 전 그대로 다른 지역으로 시집을 가서 친구도 일자리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고, 그저 아이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하필 결혼했을 때 시아버지가 병환으로 쓰러지셔서 바쁜 식구들 대신 제가 시아버지 병간호를 했었고, 전 그게 싫지 않았죠. 오히려 이 집안의 가족 구성원이 된 것 같아 나름 보람찬 마음으로 시아버지를 돌봤고, 가족들도 저에게 고마워하였어요. 남편네 집은 동네에서 큰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슈퍼가 굉장히 잘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윤희 아빠는 윤희 엄마한테 진짜 잘해야 돼. 어디서 저렇게 어리고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와? 일도 잘하지, 살림도 잘하지. 애도 똑부러지게 키우고 말이야. 하여튼 슈퍼집 아줌마가 제일 부러워. 아들 둘이 반듯해가지고. 그렇게 봐주시면요, 감사하죠. 맞아요. 아주머니 말씀처럼 저 진짜 결혼 잘했죠. 그렇게 봐주시니까 더 잘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윤희 엄마 놓치지 마. 요즘 그런 처자 없어. 내가 아들 하나만 더 있었으면 윤희 엄마를 먼저 며느리로 삼는 건데 아까워. 동네가 워낙 작았던지라 옆집의 수저 개수까지 다 아는 사이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에 대해서도 모든 주민들이 알고 계셨고, 정 많은 동네라며 생각하고 넘기게 되었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절 좋게 봐주는 것처럼 시어머니는 절 좋게 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간호 할 때는 그저 예쁘고 착한 며느리였지만, 시아버지가 완쾌하시고 집에서 가만히 내조만 하는 절,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어느 순간 차가워지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날들이 많았어요. 우리 아들이 늦장가라서 내가 뭐 이리저리 따지지 못하고 장가 보낸 거라지만 어쩜 맨몸만 달랑 오니? 사람들이 너 야무지다고 하는 거 그거 그냥 하는 소리야. 칭찬할 게 없으니까 그냥 야무지다고 애둘러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 착각 마라. 결혼해서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도란도란 사는 게 정말 좋은데 어머님도 절 좋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가 나이 어린 거 말고 볼 게 뭐가 있냐? 친정도 그저 그런 친정에 솔직히 학벌도 고졸이라며. 근데 내가 널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이왕 결혼했으니 더 이상 말은 안 할 거지만 그냥 너는 우리 아들 말에 껌뻑 죽고 늘 맞추면서 살아. 그래야 네 도리인 거야. 니네 시아버지 병간호하고 그런 거 내가 모르는 건 아니긴 한데 그거야 뭐 집에서 놀고 먹는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참 아쉽네요. 그래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늘 있거든요. 저에게 예전처럼 대해주세요. 어머님에겐 아들이 둘이 있었고, 그중 장남과 결혼한 저였어요. 그리고 시동생은 약대를 졸업해 약사여서 그런지 어머님은 아들들에 대해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제 남편만 해도 홍익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졸업 후 좋은 직장을 다니다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이 동네로 내려온 것이었거든요. 시동생도 전문직이었기에 어머님은 그런 아들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했고, 그러니 고졸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를 어머님은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듬해 시동생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약사였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한의사랑 눈이 맞아 결혼을 한 거죠. 동네 잔치를 벌여도 아주 모자라다니까.
아들은 약사, 며느리는 의사. 성공한 부부인 거지. 우리 큰애만 더 좋은 여자 만났으면 완벽한 결혼이었을 텐데. 근데 뭐 어떻게 내 만족대로 살아가겠어? 우리 며느리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해줄게. 네,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정말 잘하는 며느리가 될게요. 언제 한번 동네 분들이랑 침 맞으러 나오세요. 제가 침 놔드릴게요. 너 힘들지 않겠어?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면이 서지. 동네 사람들도 며느리 잘 얻었다고 한독소라고 어찌나 그러는지. 그럼 내가 평일에 날 잡아서 친한 아줌마들 데리고 갈게. 그 옆에 애들 날 얼마나 부러워할지 안 봐도 화나네. 제가 어머니 면 세워드리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어머님 저랑 친하게 잘 지내요. 제가 정말 잘해드릴 테니까요. 동서가 한의사였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아들들을 잘 키워냈다고 소문이 자자했었고 그에 더불어 며느리복까지 있다며 모두들 시어머니를 부러워했어요. 시어머니 또한 그 말을 들으며 참 행복해 하셨답니다. 하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등원 차량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아이 친구 엄마로부터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참 많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자기 괜찮아? 자기 시어머니 너무하시더라. 자기 같은 효부도 없는데 그렇게 둘째 며느리 자랑을 하고 다닌다면서? 자기 욕하고 다니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거기다가 둘째 며느리도 같이 합세해가지고 자기 엄청 까내렸다는데 괜찮은 거지? 네? 뭐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사실 제가 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뭐 저한테 따로 화가 난 이야기실까요? 어머, 모르는구나.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글쎄 동네 아줌마들 다 끌고 그 자기 동서가 일하는 한의원 가가지고 그렇게 자기 욕을 했대. 둘째 며느리랑 너무 비교된다는 둥, 머리에 든 게 없다는 둥. 그리고 지금이라도 새로운 며느리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둘째 며느리가 자기 동기 소개해주냐면서 그렇다더라고.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이 자기를 아니까 자기 같은 효부가 어딨냐고 한 소리 했나 봐. 그러니까 옆에 애들이 공짜침 받으면서 쉰소리 한다고 면박을 엄청 줬다잖아. 내가 이거 우리 엄마한테 듣고 진짜 기가 막혀서 자기한테 바로 얘기하는 거야. 자기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서. 괜찮은 거지? 뭐 한의사 동서랑 저랑 차이는 나겠죠. 근데 저도 이런 얘기 처음 들어서 정말 당황스럽네요. 저한테 무슨 뜻으로 얘기해 주셨는지 알아서 감사드려요. 근데 진짜 제가 창피하거든요. 죄송해요. 시간도 늦었고 저 먼저 가볼게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 자리에 더욱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혼자 울고 있었고 남편이 퇴근 후 제 눈물에 놀라 자초지정을 물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즉시 어머니에게 따지러 갔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집에 시집와서 명절에 군소리 안 하고 음식이며 대소사며 다 지내고 아버지 병시 중에 뭐가 모자라다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동네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 줄 아세요? 진짜 실망이에요. 너 지금 걔 말 듣고 와서 나한테 따지는 거니? 아니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너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건데? 맞는 말 했잖아. 둘째 내랑 비교돼도 한참을 비교됐는데 내가 넋두리도 못하냐? 그리고 네 동서도 애초에 급이 맞는 사람을 형님으로 모시고 싶겠지. 어디 고졸 나부랭이를 형님으로 모시고 싶겠어?
한의대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데 너 너무 오버야. 학벌이 조금 모자랄지라도 재수씨 인성 안 봐도 비디오네요. 물론 엄마도 진짜 이번 일에 너무 실망했고요. 실망하면 어쩔 거야? 그러지 말고 너 둘째가 자기 학교 동기 소개해준다는데 생각 좀 해봐라. 그쪽도 애가 있고 재혼이래. 근데 뭐 어떠니? 잘 살면 그만이지. 그리고 그 여자가 한의사래잖아. 그럼 첫째, 둘째 며느리가 다 한의사인 거고.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다시 한 번만 제 앞에서 그런 말 하시면 저 다신 엄마 안 볼 거니 말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남편을 말리러 어머님 집 앞까지 왔다가 둘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고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날 일이 있고 어머님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더더욱 기가 막힌 건 이 이야기를 동서에게 모두 다 전달했는지 동서는 저를 겨냥하듯 막말을 일삼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던 때였어요. 형님,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걸 남편한테 쪼르르 이르는 모양새가 아주 의존적이면서 현대 여성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제스처였어요. 이래서 고등교육밖에 못 배웠다는 말이 나온 것 같고요. 어디 수준 떨어져서 형님 대접 해드릴 수 있겠나요? 내버려 둬라. 이 말도 또 가서 쪼르르 이를라. 이래서 애가 많이 배워야 하는 거야. 하는 짓이 영 수준 떨어지잖니. 내가 그때 뭘 몰라서 제 며느리로 맞아들였는데 아마 내가 너 먼저 며느리로 맞았으면 그에 맞는 급으로 맞았을 거야. 그러게요. 솔직히 아주버님 정도 스펙이면 진짜 의사도 만날 수 있죠. 집도 잘 살겠다. 뭐 딸릴 급인가요? 게다가 이런 큰 공판장까지 물려받으신다면 제 친구들이 줄을 쓸걸요? 저도 어디 가서 형님 얘기를 못 하잖아요. 쪽이 다 팔려서요. 그렇겠지. 너 같은 한의사가 고졸 형님 받들어 모신다고 하면 다들 놀래 자빠질걸? 내가 너한테 미안하지 뭐. 진짜 너무하시네요. 둘이서 죽이 척척. 그러는 어머님은 대학 나오셨어요? 그리고 동서는 얼마나 잘났다고 사람을 그렇게 면전에서 무시해? 나 대학만 안 나왔지? 내가 보기엔 두 분보다 제가 더 정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죠? 정상이라니? 고졸 주제에 어디서 저런 말을 함부로 하는지. 주변에 고졸밖에 없어서 사태 파악이 잘 안 되시나 봐요. 하긴 자아도취에 빠지면 답도 없다잖아요. 뭐 이해해요. 본인이 그렇게 잘났다는데 주변 사람 말이 귀에 들리겠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모욕을 당했고 너무 분해서 잠이 안 왔지만 둘이서 작정하고 덤벼대니 제가 아무리 발악을 하더라도 이겨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서는 페이닥터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며 개원 얘기를 꺼냈고 약사로 돈을 많이 벌고 있던 시동생은 기꺼이 동서의 개원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염치 없게 남편에게도 도와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약사였어도 집안의 사업을 이어받아 꾸리고 있는 남편의 벌이가 꽤 컸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 돈을 요구하였지만 남편은 시동생과 동서의 행동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터라 그 말 자체를 불쾌하게 여겼어요. 저 역시 듣고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니네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나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재수씨가 내 와이프 그렇게 비방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돈을 해달라고 해? 난 그렇게 못하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 너한텐 미안하다만 안 될 것 같다.
아니, 형. 그래도 가족끼리 좀 너무하지 않아? 내가 그 문제는 주의 줄게. 그리고 솔직히 내 와이프는 형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형까지 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아직까지 뭘 잘못한 줄 모르는구나. 내 동생 그래도 엄청 개념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랑 정말 다르잖아. 이게 그럴 일이야? 막말로 그냥 형이 아깝다고 동생으로서 얘기한 거고 내 와이프도 그렇게 얘기한 건데 심각해지네. 서방님, 진짜 좋아했는데 이건 아니죠. 절 그동안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는 게 진짜 어이도 없고 화도 나네요. 꼭 뒤통수 맞은 것 같아요. 동서야 원래가 어머님이랑 같이 절 욕하는 거에 행복하니까 상대할 가치가 없지만 서방님도 그렇군요. 그냥 돌아가라. 그리고 돈은 못 해주니까 나한테 기대할 생각 말고.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형제가 이렇게 갈라지네. 결국엔 본전도 못 찾고 돌아간 시동생이었고 전 남편 가족에게 철저히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시동생이 결혼 전 저에게 늘 감사하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동생까지 저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편 말고는 이 집안에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고 시아버지야 워낙 몸이 좋지 않으니 발언권 따윈 없었죠. 중간에서 동서는 저희가 돈을 해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와 또다시 한통속이 돼서 마음먹고 작정하듯이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제가 남편 조정해서 너 돈 해주지 말라고 한 거지. 우리 수로가 어디 그럴래냐? 지 동생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앤데 우리가 지한테 조금 보라고 했다고 이게 지 남편을 사주해서 너 개헌하는 거 방해한 거야. 수로는 내가 정말 잘 알거든. 가족까지 다 갈라놓고 저거 고졸 주제에 아주 남편을 조종하는 거지. 지 남편이 대졸에 좋은 직장까지 다녔던 앤데 에휴 한심해라. 그러게요. 제가 대졸 한의사에 연봉도 높고 지위가 있으니 더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형님이겠죠.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지. 저러니 고졸 핫바리밖에 더 돼요. 됐어요. 저도 저런 더러운 돈 안 받을라니까. 어머님, 개의치 마세요. 저 어디 나가면 돈 꺼주겠다고 안 달라는 사람들 뿐이라 전 괜찮아요. 이래서 형님이랑 잘 지내지 못하겠다는 거긴 하지만요. 뭐라고 하시던 전 상관 안 해요. 어차피 제 말을 믿어주시지도 않을 테고 그렇게 잘난 동서랑 어머님을 어느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절 어떻게 생각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이젠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서, 이제 나도 너랑은 엮이고 싶지 않거든. 뭐만 해도 막말해 수준 낮은 언행들. 한의사라는 고품격 직업을 가졌으면 사람도 고품격 인간이 되어야지. 어쩜 저렇게 입을 열 때마다 저렴한지. 아무리 대졸 한의사라고 해도 동서 절대 부럽지 않네. 그런 게 정신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형님, 아니 당신이랑 엮이기 싫으니까 더 이상 얘기 말죠. 급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로써 더 미움을 산 저였지만 마이웨이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어요. 지금 당장 대졸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어머님은 동서와 절 차별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동서는 시동생의 약국 보증금을 빼고 어머님이 20년 동안 모아놓은 적금을 가지고 동네에 조그맣게 개인 한방병원을 개원했는데 역시나 동네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정말로 부러워하였어요. 우리 며느리 개원식 때 다들 떡이나 먹으러 와.
그래도 내가 이 동네 한의사 시어머니인데 떡 좀 돌려야 하지 않겠어? 아유, 복도 많아. 그래, 우리가 그날 가서 떡도 먹고 축하도 해주고 그래야지. 여하튼 첫째 며느리는 효부에, 둘째 며느리는 똑똑하고 며느리 복은 엄청나다니까. 왜, 그 집 첫째 며느리가 바깥 양반 평간호도 다고 집안 살림 전반적으로 잘 돌보잖아. 계획인 꺼내지도 마. 어디 둘째 며느리랑 비교를 해? 둘째도 기분 엄청 나빠할 거야. 우리 좋은 얘기만 하자고. 원래? 첫째 며느리가 그 집 양반 간병까지 해대고 애 잘 키우고 남자 내조 잘하는데 그만한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그래? 복 좋은 소리 하네. 여하튼 그날 한의원 선생님한테 여쭤볼 것도 있고 하니까 부녀회에서 다 같이 갈게. 아주 축하해줘야지. 그리고 고대하던 동서는 한방병원을 개원하였고 손윗사람으로서 이대로 지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축하를 해주기 전 문자를 남겼습니다. 의외로 돌아오는 대답이 그동안 미안했다, 그날 보자라는 내용이었고 이 문자를 끝으로 저는 동서와 화해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축하떡을 들고 동서 병원 개원날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악마 같은 미소를 씩 짓더니 온 동네 방네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저를 개망신 주었는데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쪽팔리게 고졸이 어디에 발을 들여? 당신이 여기에 왜 와요? 누가 반가워한다고? 진짜 형님이라도 된 줄 아나? 어머, 웬일이야? 이 집안 완전 콩가루였네. 근데 효부 며느리가 오죽했으면 저 의사 며느리가 그랬겠어?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닌가 봐. 이렇게 좋은 날 저러는 거 보니까 아주 작정한 것 같은데 윤희 엄마가 뭐 잘못한 게 아닐까 싶네. 잘못은 고졸이 잘못이죠. 그리고 고졸이면서 이 집안에 발을 들인 게 문제고요. 이런 집안에 본인이 가당키나 하나? 저에게 대놓고 고졸이라는 핀잔을 주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 학벌에 대해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고 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반격을 해야 했는데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동서는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성실하고 건실한 그리고 부유한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꼴 자체가 싫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내 얼굴에 던진 축하떡을 주운 한 명의 의사가 동서 입에 모조리 쳐넣으면서 얘기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과 저 그리고 시어머니는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저도 한의사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여자의 전남편이기도 하고요. 가난한 시절 학교 CC로 만나 결혼을 했고 애들도 둘이나 낳았어요. 저희 집도 가난하고 지네 집도 가난하니 병원은 차리지도 못할 게 뻔하고 집도 전세에 이렇게 살 수 없다며 편지 하나 딸랑 써놓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곧 이혼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정 그렇다 치고 애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는지. 그래도 이혼해 줬습니다. 그렇게 부잣집에 시집 가고 싶었으니 잘 살라고 말이죠. 입 다물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횡패야? 어머니,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저 사람 제 스토커거든요. 학교 다닐 때부터 엄청 유명했고 저 사람 하는 말 다 거짓말이고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돌아가셔서 기다리시면 다 설명드릴게요. 아니, 들어야겠다. 그래요. 어디 한번 말해봐요. 소설인지 진짜인지는 들어보면 알겠지.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런데 지인들을 통해 듣게 된 얘기는 아주머니의 자녀분과 한참 전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저한테 이혼을 요구한 거더군요. 뻔히 잘 사는 집 아들이니 개원도 시켜줄 거고 이 집에서 그렇게 본인을 대우해 준다고 했더나 뭐라나. 그래놓고 이대로 살 수 없다. 본인이 성공하면 돌아온다는 그런 소설 편지를 쓰고 애들을 잘 부탁한다고 편지 쓴 건 뭐죠? 그리고 애들을 내팽개치고 새 인생을 살게 된 거라고요, 저 여자.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할 망정 사람을 학벌로 따져대? 도저히 저 위선에 못 참겠어서 제가 실례 좀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쌍한 애들이 무슨 죄랍니까? 지 엄마도 못 보고. 너 학교 다닐 때부터 사이코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정신병자인 줄 몰랐다 정말. 여러분들 다 소설이니 믿지 말아주세요. 아니 그렇게 의사 며느리라고 자랑을 하더니 저런 과거가 있을 줄이야. 아이고 저 아줌마 꼴 좋다. 아주 효부 며느리 쥐잡듯 짰더니 저렇게 뒤통수 맞을 줄 누가 알았냐고. 아유 세상에나. 개원식에 전 남편이 들이닥쳐서 과거를 까발릴 줄이야. 그 의사란 남자의 말에 동서는 소리를 지르며 아니라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을 속일 수 없었고 그 길로 시어머니는 등본까지 떼가며 체크했어요. 역시나 그 남자의 말들이 다 사실이었고 시어머니는 그 길로 바로 알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방네 이 소문은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워낙 작은 동네이기도 했고 시어머니네 집 자체가 지역 유지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론 충분했어요. 그리고 시동생 또한 충격을 받고 동서에게 소송을 걸어 인생 끝장 내주겠다고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3자인 제가 보니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속이 사이다 마신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한의사라고 그렇게 뻗대고 날 무시하더니 애둘 딸린 이혼녀에 남자를 돈으로 보고 네 인생을 피려고 해? 충분히 그 정도 스펙이면 자수성가할 만도 한데 사람 욕심이 끝도 없지. 당신 같은 인간들 때문에 이 사회에 악들이 존재하는 거야. 너 같은 고졸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듣고 싶지 않거든? 일단 어머님한테 사죄부터 해야 하니 비켜줄래?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소송이 걸리고 어머님이 날 보기 싫어하지만 난 너보다 훨씬 낫다는 사람인 것만 알아둬. 이런 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남편 하나 잘 만나서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거 네 능력 같지? 웃기지 마. 넌 그냥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고졸에 애나 키우는 밥순이 그 자체니까. 지금 내 상황 보고 비웃지 말라고. 내가 애 딸린 이혼녀여도 너보단 낫거든? 아직도 고졸 타령이네 이게. 넌 오늘 내가 그 똥만찬 머릿속 좀 변화시켜 줘야겠다. 너한테 당하고 산 내 분도 풀 겸. 전 본인의 잘못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기 급급한 동서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어 댔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한 것이었고 그동안 당해왔던 게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분이 풀렸어요. 그리고 동서는 그대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는데 조금 더 가서 분풀이를 할까 생각했지만 이미 머리털을 엄청 뽑아놨기에 이것만으로도 됐다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렸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오열했고 그제야 본인의 이야기를 하며 주절주절 하더라고요. 내가 인생 좀 펴보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누가 날 손가락질 할 수 있냐고. 가난한 집안, 가난한 남편. 둘이 의사라고 해도 현실의 벽이 이렇게 높았는데 하루 종일 침만 나도 개어는커녕 집 하나 사서 이사갈 형편도 안 되고 그런 내가 나한테 잘해주고
돈 많은 집 남자를 거절했어야 해? 내 인생도 있는데 내가 왜? 인생 한 번이잖아. 이렇게 사는 게 나빠? 애들이 불쌍하다. 애들도 있다면서 애를 낳지 말던가. 애가 있어서 그런지 너 같은 엄마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어머님과 서방님은 솔직히 안타깝지 않아. 학벌만 보고 그렇게 당신을 추앙했으니 자기 팔자를 자기가 볶은 거지 뭐. 고졸이지만 당신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낫다고 생각하니까 충고 하나 할게.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정말 버러지 같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애들이 그런 꼴 안 보고 진작 엄마랑 손절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니? 우리 애들 내가 그렇게 이악 물고 버려가면서 팔자 좀 고쳐보려 했는데 왜 끝이 이렇게 끝나버리냐고. 억울해. 제 말에 땅을 치고 우는 동서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웬만한 한의원을 하는 동기들과 선후배들한테 소문이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은 동서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본인도 본인이 지은 죄를 아는지 순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는데, 이혼녀인 걸 속이고 결혼을 했고, 게다가 시동생에게 막대한 병원 개원 비용을 받았으니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제 와서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욕하면서 저를 치켜 세웠지만 이미 시어머니의 본성을 본 터라 정이 붙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시어머니의 이런 망신이 꼴 좋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는데 추악한 인간의 최후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애가 말도 저렴한 게 역시 우리 맏며느리가 최고다. 고졸이고 대졸이고 다 필요 없어. 그저 시댁이 잘하고 자기 서방 섬길 줄 알면서 애들 똑소리 나게 잘 키우는 우리 효부 며느리가 최고야. 내가 그동안은 미안했어. 네가 시아버지 병간호까지 한 걸 잊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 여우 같은 것에 홀려가지고 너한테 상처 줬지? 넌 착해서 용서해 줄 거야. 미안한 건 아나보죠? 전 이번 기회에 오히려 어머님의 본성을 봐서 좋았어요. 그리고 대가를 바라고 어머님 아버님께 잘한 건 아니지만 잘해도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잘할 필요는 이젠 없을 것 같아요. 다시는 마주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애들 할머니니까 애들이랑 남편은 보셔야겠죠. 대신 며느리 노릇 바라지 마시고 어머님 돌아가실 때나 장례식에서 뵙죠. 너 지금 내 장례식이라고 했냐? 내가 너한테 좀 서운하게 했기로써니 지금 그게 살아있는 시미한테 할 말이야? 네. 왜냐면 제 마음속의 시어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잘 먹고 잘 사시고 이만 전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머님한테 받은 상처 절대적으로 치유가 안 될 것 같아요. 서방님도 약사니 뭐 재혼이라도 해서 좋은 여자 만날 수 있겠죠. 제 남편도 재혼하라고 부추긴 마당에 애 없는 시동생 어머님이 원하는 대졸 며느리 다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또 절 내치실 게 분명하니 제가 어머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며느리 보셔서 천년만년 그 행복 유지하셨으면 좋겠네요. 생각보다 더한 막말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어머니기에 참았고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니 이쯤 됐다 싶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제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해 주었고 남편에게 듣기론 시동생은 동서에게 들어간 병원 투자 비용을 받아내지 못해 소송 중에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동서가 취직하는 병원마다 찾아가서 물을 끼얹고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동서는 이 일이 터지고 전 남편과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본인들을 버리고 새 인생을 살겠다고 떠난 전부인을 받아줄리는 만무했어요. 그렇게 동서는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마는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침치료를 갔다가 동서의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전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때 선생님 아니었으면 동서의 민낯도 밝혀질 리 없었을 테고, 저 역시 지금도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당하고 있었겠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하루빨리 마음의 치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래도 애들 아빠이니 힘내시고 사셔야죠. 그냥 아이들 엄마의 행복을 빌어주려고 했는데, 저와 혼인기간 중에 자식까지 버리고 외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얼마나 화가 나던지. 솔직히 그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었지만, 들어보니까 아예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애들 엄마가 작정하고 속이는데 안 넘어갈 수 없었겠죠. 애들을 위해서라도 전 열심히 살 거고, 애들 엄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저를 떠나서 애들을 버렸으니까요. 네, 이해해요. 그 여자도 참 간이 크네요. 이렇게 한 동네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개원할 생각을 하다니 정말 뻔뻔해요. 애 엄마랑 그렇게 되고, 사실 일 안 한 지 오래됐거든요. 한간의 소문이 제가 한의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 아마 병원을 개원했나 보더라고요. 하여튼 제 짓고는 못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제 덕분에 좀 나아지셨다니 저도 다행이네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마치고 나왔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돈이 뭔지 이렇게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지 싶었거든요. 그리고 동네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시어머니의 평판은 학벌로 며느리들을 저울질한 나쁜 시어머니라고 소문이 났어요. 내가 저 양반 저렇게 될 줄 알았지. 그렇게 효부 며느리를 두고 한의사 며느리 뒀다고 자랑을 하더니 뒤통수 제대로 맞았잖아. 내가 윤희 엄마 불쌍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꼴 좋다. 아들 농사 잘 지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더니. 그러니까 효부 며느리 내치고 큰아들도 새장가 보내려고 했다던데. 아니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래? 그런데도 저렇게 당당한 거 봐. 이제 어느 며느리가 저 집안 꼴을 보겠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다 돌려받는 거야. 아유 소름 끼쳐라. 인간이 그래도 인간돌이는 해야지. 그래도 윤희 엄마가 그동안 서름 다 토해내고 손절했대. 어머 너무 잘했다. 그래야지. 윤희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 착한 사람이 화나니 저렇게 편한 거야. 잘 됐네 아주. 그리고 전 지금까지도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고 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분가를 했고 명절이나 생신 때면 남편과 아이들만 방문하거든요. 시아버지 또한 시어머니를 매일같이 원망하며 핀잔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착한 며느리 단단히 뿔나게 했다며 싹싹 가서 빌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도 지났고 전 지금 이대로가 너무 편안해 따로 사과를 받고 싶지도 만나고 싶지도 않은 게 제 마음이에요. 이 글을 쓰다 보니 욕심을 쫓은 여자들의 최후 같아서 웃기기도 합니다. 서러움 받던 시절을 지나 지금은 남편과 아이들과 행복해진 제 모습이 너무 좋아요. 누구에게 보이는 삶이 아닌 그저 제 자체가 행복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부디 남에게 보이는 시선이 아닌 내 자체로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길 바라볼게요.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소망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0에 딸 하나 있는 엄마입니다.
제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안사돈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제 딸과 예비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저희 가족과 같은 피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집안은 피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딸이 결혼을 생각하며 교제를 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둘 사이가 나쁘지 않아 보였고 싸우는 것도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결혼까지 이어지겠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언제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 오게 되었네요. 저희 집에 인사를 온 예비사위는 딱 봐도 인물도 훤칠하고 성격도 상당히 밝아 보이는 모습이 첫눈에 들어왔고, 제 딸이 좋아할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둘이 좋다는데 제가 뜯어 말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비사위는 같은 직종업에 종사하고 있고 둘 다 능력이 좋은 편이라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죠. 보통은 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대부분 이성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딸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둘은 대화도 잘 통했고 성격도 비슷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저희 집에 인사 온 건 그냥 형식적인 절차인 것 뿐이지 남편도 그렇고 저도 결혼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모든 걸 신중하게 결정하는 성격인데 자기 인생을 맡겨야 할 배필을 고르는 중요한 일을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았을 거란 걸 누구보다 저희 부부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즐거운 분위기로 이끌어가면서 좋은 말만 해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아끼지 않았죠. 둘 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최대한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상견례 날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잡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둘의 결혼을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건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제 딸이 아닌 저에게 닥쳤습니다. 예비사위가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아무 조건 안 보고 결혼을 허락했는데 사돈 측에선 저와 남편을 문제 삼고 결혼을 반대하게 되었죠. 안색이 안 좋은 상태로 집에 들어온 딸의 입에서 아빠 엄마의 직업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사돈 댁에서 그런 식으로 나올지 몰랐거든요. 정말 사돈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너는 마음에 드는데 아빠 엄마의 직업에 흠이 있어서 결혼이 꺼려진다고? 지금 엄마가 너무 당황해서 말도 안 나오는데 사돈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해도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 아빠 엄마 직업이 어때서? 식당에서 일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예비사위 집안은 어떤데?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재력이 좋은 집안인 거야? 사돈분들이 뭐라고 하시는데? 집안 전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서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다 대고 무슨 말을 더해.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부모님이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니까 상당히 불쾌한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게 문제가 되냐고 다시 되물으니까 흙수저가 금수저 하나 만든 것 뿐이지 집안 전체를 따지고 봤을 때 누가 봐도 흙수저 집안이라고 무시하시길래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게 미련한 짓인 것 같아 더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그 집에서 그냥 나와버렸어. 그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지는 몰라도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거든. 딸은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였어요.
제가 봤을 때도 확실히 사돈분들의 행동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딸의 말을 듣자마자 결혼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예비사위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딸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드러나 보자며 통화하길 원했고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예비사위의 목소리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위를 집으로 다시 불러들였고 잠시 뒤 안 좋은 표정으로 저와 남편의 얼굴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자네를 정말 좋게 보고 있었는데 사돈댁에서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곤 정말 몰랐네. 식당에서 이러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 집안이 그렇게 못 사는 형편도 아닌데 고작 식당에서 일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야?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이런 상황이 솔직히 당황스러운데요. 저희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뭐 하시냐고 물어보시길래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표정이 변하셨거든요. 당연히 제가 옆에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식당 일 하시는 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실망을 안겨드려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경이와의 결혼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가 함께 해온 시간들도 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저희 부모님께서 반대하신다고 이 결혼을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둘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건데 다른 의견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저도 그만큼 각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 저희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그건 오빠 생각이지. 어머님이 하시는 말 다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서로 초면이면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거야. 오빠 어머님께서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어? 식당 참모일 하는 우리 엄마가 못마땅하다고 하셨잖아. 내가 그동안 부모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두 눈으로 전부 다 봤는데 그런 식으로 무시를 하면 내가 이 결혼 하고 싶겠어? 오빠가 아무리 좋아도 결혼이라는 건 양가 집안의 축복 속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한쪽 집안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오빠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끝은 뭐일 것 같아? 오빠랑 나랑 이혼밖에 더해? 나는 내 인생이 흠집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거든? 미안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이런 일은 없겠지만 어머님이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기 전까지 오빠의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볼 거야. 이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야.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오빠 집안도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은 지금 뭐 하시는데? 아버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히 집안일만 하시잖아. 아버님이 의사라서? 정작 어머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못하신데 오빠랑 아버님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기세 등등 하셔서는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뱉으시면 오빠랑 아버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밖에 더 돼? 내가 전부 다 다시 바로 잡을 테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일단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자. 세경이 네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식의 극단적인 행동은 우리 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거야. 진심으로 나와 헤어지고 싶은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 서운한 것뿐이잖아. 내가 서둘러 해결하도록 할게. 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였어요. 자기 부모를 안 좋게 바라보고 있던 안사돈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며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예비 사위를 조금도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딸과 예비 사이의 안 좋은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군요. 사위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욕만 한 바가지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간 뒤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진심으로 모든 걸 사위와 헤어질 자신이 있는지 대화를 시도했는데 속은 그렇지 않았는지 제가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딸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사돈의 행동에 대해 너무 서운하다고 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당연하게 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저와 남편이 식당 일을 하는 걸 못마땅히 해서 결혼을 반대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그날이요, 딸은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하고 있었지만 사위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상처는 좀처럼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매듭이 계속해서 꼬여만 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눈물로 괴로워하고 있던 제 딸은 회사 일까지 지장을 주게 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는데 그건 예비 사위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어요.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길 바랬지만 점점 더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자 사돈댁에서도 예비 사위가 걱정이 됐는지 저에게 연락을 취해 왔어요. 다짜고짜 약속 장소를 문자로 보내고 만나자고 하길래 저도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아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처음으로 안사돈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제가 만든 상황이니 어쩌겠어요? 수습도 제가 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됐는지 세경이 어머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테니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제 아들과 세경이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이러다 제 아들까지 죽어나가게 생겼네요. 요 며칠간 회사를 못 나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빠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유지가 된다면 나중에는 정말 회사에서 나오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사돈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죠? 자기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누가 보고 싶겠어요? 금융회사가 장난도 아니고 둘 다 정말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제가 사돈 식당 일을 못마땅해 한다고 결혼을 반대하면 둘 중 하나는 결국 퇴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제 아들이 될까봐 매일 불안에 떨며 살고 있네요. 그러니 결혼 허락하겠습니다. 지금 둘이 헤어진 상태라는데 사부인께서 따님 잘 설득해서 다시 제 아들과 이어질 수 있게 연결 부탁드릴게요. 제가 실수한 건 인정할 테니 사돈도 그만 기분 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둘 다 비슷한 조건이고 앞으로 잘 살기만 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사돈께서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크게 만드셨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요. 제 딸 연봉 1억입니다. 사위도 1억이 넘는다는 걸 아는데 그럼 앞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요? 제가 식당 일을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셨어요? 일이 이 지경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건데 결국 이런 사태가 오고 나서야 사위가 회사에서 미끄러지기라도 할까봐 그게 아쉬워서 지금 저와 만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를 보며 말씀하신 태도가 제 딸을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거니 군말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말처럼 들리네요. 실수하신 부분에 대해 조금도 잘못을 인정하고 계신 것 같지 않으신데요? 이 문제는 저보다 제 딸과 푸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아서 헤어지자는 말까지 나온 마당에 저와 해결 본다고 달라지는 건 전혀 없으세요. 제 딸에게 사돈께서 먼저 손 내미시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신 건가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 딸의 마음에 상처를 낸 부분에 대해 먼저 어루만져 주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걸 얻으시려면 당연히 그만큼 많은 부분들에 대해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할 말 끝났으니 일어나 보겠습니다. 안사돈은 상당히 불쾌하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봤자 똑같은 말만 반복될 것 같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네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굳이 아쉬운 소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사돈이 제 딸과 약속을 잡게 되었고 결국 진심으로 사과를 하신 뒤 결혼까지 허락한다는 말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죠. 그렇게 제 딸과 예비 사이의 관계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고 예정대로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상견례가 별거 있나요? 그냥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고 좋은 말 주고받으면서 시간 때우다가 돌아가면 되는 거죠. 이왕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거라 저도 사돈어른의 집안을 안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생각한 기준에 사돈 집안이 부족했던 것 뿐이고 그걸로 인해 세경이가 서운하게 받아들인 것 뿐이죠. 얼마 전에 세경이와 따로 만나서 많은 대화를 주고받긴 했는데 둘이 좋다면 저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서 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도 안 좋아지는 상황을 바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면 세경이와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싶어서 몇 년간은 저희 집에 들어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어차피 나중에는 분가를 하게 될 테지만 결혼하고 나서 바로 떨어져서 산다면 아들을 끼고 살았던 제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들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자는 게 아니라 2, 3년 정도면 적당할 것 같거든요. 그 사이 아이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어차피 도움도 받아야 하니까 아이의 눌러붙어 살아도 되고요. 제가 원하는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사돈,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제 딸에게 따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는 듯 싶은데요. 결혼을 허락하셨으면 당연히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부모는 뒤에서 지켜봐야 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게 해줘놓고 왜 자식들을 품에 끼고 살으려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네요. 반대로 제가 사위를 집안으로 들인다면 사돈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받아들여 주시겠나요? 둘의 결혼을 허락하자는 자리이고 앞으로 서로에 대해 좋은 말들만 해줘도 모자랄 시간에 사돈의 발언은 지금의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를 흐릴 뿐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니? 저희 엄마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같이 살아갈 순 없어요. 그건 저도 불편하고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따로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신혼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을 뿐더러 저는 오빠와 마음 편히 생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의견에 모두가 반대를 한다는 거네. 내가 좋게 얘기한 건 눈치껏 행동하라고 얘기한 건데 들어주지 않겠다는 건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와 같은 거 아니야? 양보를 어느 정도 했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는 건데 왜 내 의견을 들어주려 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되면 나도 결혼 허락을 할 수가 없지. 평생을 함께 살자는 것도 아니고 고작 2, 3년 함께 지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됐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식당에서 참모나 하는 사돈이 못마땅한데도 받아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제 딸이 사위와 결혼을 하고 사돈댁에서 함께 살지 않겠다는 말에 또다시 분노했고 결혼을 반대하면서 상견례장이 떠나갈 정도로 언성을 높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은 생각만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예비사위는 자기 엄마의 모습을 보며 많이 답답한 듯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제 딸도 어이가 없다는 듯 사돈을 쳐다보고 있었죠. 남편도 더는 듣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희 가족 모두는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며 상견례장에서 나오려 하는데 묵묵히 말수를 아끼고 계신 사돈어른이 저희를 멈춰 세우셨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셨어요. 제 안사람이 많이 부족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요. 저는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안 좋은 일이 반복해서 생기니 저도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조만간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마음부터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사돈분들 가신다니 배웅해 드려야지. 아빠는 엄마와 따로 대화를 좀 해야 할 것 같으니 나중에 집에서 보도록 하자. 사돈 어른은 안사돈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희는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가 저희 집까지 뒤따라와서 또다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런 거라며 더 이상 사위가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는데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니 저희도 많이 지치게 되더군요. 남편은 사위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고 많은 위로를 해주며 힘을 실어 주었네요. 안사돈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전혀 없었겠죠. 상견례가 엎어졌으니 결혼식도 자연스럽게 없던 일로 되어가게 되면서 딸도 더 이상 미련이 없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딸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예비사위와 나눴던 대화 내용에 대해 들려주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돈어른이 예비사위와 제 딸의 결혼을 허락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켰는데 안사돈은 받아주기 싫다며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며 며칠째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까지 저희 가족이 싫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돈 어른도 사람인지라 참는데 한계를 느끼셨고 혼자서 고집을 부리는 안사돈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는 소식을 딸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어요. 사위는 이런 안 좋은 집안 분위기 속에 제 딸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고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던 건데 사돈의 행동이 질려버린 딸은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며 더는 관계 발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확실하게 마음을 정리한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알려준 딸은 두 번의 경험 끝에 단단해졌는지 빨리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지만 예비사위는 그렇지 못했는지 현실을 받아들이길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던 사돈 어른께서 그동안 안사돈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 많이 질려하셨는지 사돈 어른 몰래 투자를 하다가 사기까지 당했던 이력들도 참아왔었는데 아들 결혼까지 망치려는 행동들에 참지 못해 폭발하셨고 더는 같이 살기 힘들다며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이미 끝냈고 더 이상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사돈분들께서 이 문제로 의견 차이가 심해졌고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깊어졌는지 결국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다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의 행동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도 모자라 가정까지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자 안사돈이 제 딸의 회사에 찾아가 난리를 피우게 되면서 경찰서에 있다는 말에 급하게 딸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딸은 머리가 산발이 되어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안사돈은 제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경찰서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서 달려들었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저희는 사이가 보였던 행동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합의를 한 다음 사돈댁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돈어른은 안사돈과 이혼을 했으니 언제나 길은 열려 있다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지만 저희 가족은 너무 크게 되어서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사이는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었고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죠. 저희 가족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다시 자리를 잡고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꽤 큰 회사에 저희 부부가 입찰에 성공을 해서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계약하게 되었고 인원 충당을 위해 주방에서 일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 안사돈이 쭈뼛거리며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영양사님, 이번에 주방에서 일하시겠다고 면접을 오신 분이세요. 주방 일이 서툴다고 하시는데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셔서 일단 모셔왔거든요. 면접 보시고 결과는 나중에 따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화 나누세요. 아니, 어떻게 사돈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여긴 회사 내에 있는 구내식당인데 일반 동네 식당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그쪽이 어떻게 이런 구차한 곳에 면접을 다 보러 오신 거죠? 이혼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재산이 꽤 많으셨을 텐데 무슨 문제가 생기신 건가요? 주방 일을 하시겠다고 면접까지 보러 다니시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주방 일도 안 해보셨을 텐데 웬만하면 다른 일을 알아보시지 그러세요. 저는 받아줄 생각이 없네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희 남편이 그동안 제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다며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느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고 사돈이 하시는 식당 일을 한 번 저도 경험해 보라고 해서 면접을 보게 된 건데 여기에서 사돈을 만나게 될 줄 몰랐네요. 한 번만 받아주세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이가 봐야 한다고요. 다시 재결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사돈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일은 벌써 지난 일이고 이미 1년이나 흘러갔는데 저만 아직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 평생 살고 싶지 않아요. 사돈께서 저를 한 번만 불쌍히 생각해 주시고 일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세상 참 좁다고 이런 곳에서 사돈을 다시 만나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주방에서 일한다고 무시할 땐 언제고 제 앞에 나타나 면접을 보러 온 사돈의 모습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들어보니 이혼을 할 때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도 전부 잘못된 투자로 탕진하게 되면서 생활이 궁핍해지자 다시 사돈어른과 재결합을 하고 싶다며 받아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사돈이 저희를 무시한 직업에 대해 경험을 해보라며 지시를 내려서 움직이곤 있지만 사람의 본성이 어디 가겠나요. 제 딸과 사이의 결혼을 막아서고 눈물을 쏟게 만들었으면서
정작 본인은 살겠다고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안사돈을 보고 있으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더 이상 연관도 없는 사람인데 한 공간에 있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습니다. 새해에 입찰을 받아서 앞으로 몇 년간 활동해야 될 구내식당에서 사돈과 부딪히다 보면 분명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되겠죠. 남편도 받아주지 말라고 하네요. 날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대가에 대해 충분히 받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 이런 사람을 사돈으로 맡게 되신다면 절대 결혼을 반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힘들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새해에도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한부라는 거 살면서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의사에게 처음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몸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말을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저에게 또 다른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 있었고 10년간 남편과 함께 해온 삶이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엄청난 실망을 안겨준 하나의 행동은 모든 걸 바꿔 놓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고물상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얼마 뒤 남편의 부탁으로 고물상 운영하는 걸 도와주게 되었죠. 사무직 일만 하던 제가 거친 일을 하려다 보니 자주 다치게 되었고 이런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았는지 병원에 다녀올 때면 항상 불만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일하는 날보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시간이 더 많다고 상처되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남편이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고물상 일을 도와준 것 뿐이었는데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안 좋은 말만 듣게 되니 더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게 좋겠다며 더는 고물상 일을 못할 것 같다고 설명하니 그제서야 저를 걱정하는 척 몇 마디 건네면서 한창 바쁜 시기에 일을 하지 않는 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한가해지면 그때 다른 일을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마음 같아선 바로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저도 한동안 남편 옆에서 일 좀 했다고 대충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쉽게 그만두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묵묵히 고물상 일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남편과 함께 일해온 시간이 어느덧 10년이나 흘러버렸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고물상 일이 거의 대부분이 몸으로 하는 일이고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해서 근력적으로는 큰 문제 없었고 체력도 나쁘지 않아서 쉽게 회복을 했었는데 꽤 오랜 기간 피로가 풀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영양 보충제를 먹어보기도 하면서 반복되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도 저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는지 조금만 일해도 금방 지쳐 보였어요. 아무리 일도 중요하지만 몸이 우선적으로 잘 따라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남편과 저도 점점 일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여보, 병원을 잠깐 다녀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일하루 쉬고 건강검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원래 나이 40 넘으면 한 번쯤 해야 된대.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데 비슷한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점점 일하는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 소리는 어머님한테 잠깐 봐달라고 하면 되잖아.
시긴 뭘 쉬어? 요즘 가전제품 수거로 한창 바쁜 시기인 거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우리는 고물로 먹고 산다는 거 잊었어? 고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있는 거 그동안 나랑 같이 일하면서 봐왔잖아. 시기 놓치면 다른 경쟁 업체들이 가로채 간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짓 하고 있는데 하루를 쉬면 그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 누가 해줄 거야? 어차피 병원 가봤자 피로 누적이라면서 영양주사 맞고 가라는 말뿐이야. 의사들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는 거라고. 당신이랑 내가 몸속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이번만큼은 내 말 좀 따라주면 안 돼? 하루 쉰다고 삶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남편은 저에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무시하면서 자리를 피했어요. 항상 제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는 남편의 행동에 기분이 상했던 저는 며칠간 남편과 대화조차 섞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생활이 반복이 되자 그제서야 남편은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들어주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지만 하루 이틀 겪어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날 역시 참고 넘어갔었죠. 그렇게 제 딸을 시모에게 잠깐 맡긴 뒤 인생 처음 남편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한 번 하고 나니 심적으로 안심은 됐었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일상으로 복귀해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의사를 만나봐야 할 것 같다면서 제 몸에 문제 있는 듯 전화로 설명드리기는 힘들다며 내원해달라는 간호사의 말에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바쁘게 일하는 남편한테 다가가 의사가 병원으로 내원해달라고 했다며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무서워서 같이 병원에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나 지금 바쁘게 일하는 거 안 보여? 아, 그냥 가지 마. 어차피 병원 상술이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겁줘서 뺏겨 먹으려는 속셈이라고. 우리들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 가서 괜히 돈만 축내지 말고 저기 쌓아놓은 물건이나 가지고 와. 오늘 분리 안 해놓으면 내일 밤새워서 일해야 된다고. 그냥 나처럼 몸이 피로하거나 안 좋은 것 같으면 약국에서 진통제 하나 사서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아, 빨리 서둘러. 저녁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이럴 시간 없다고. 병원은 무슨? 하여간 의사놈들 어떻게 해서든 서민들 돈 빨아먹을 생각만 한다니까. 계속 서 있을 거야? 당신은 내가 조금도 걱정이 안 되는 거야? 병원에서 돈 몇 푼 벌자고 일부러 전화를 했겠냐고.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게 확실하니까 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일단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수상한데 뭘 믿고 가겠다는 거야? 이래서 내가 병원을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자기들이 뭐 좀 되는 것 마냥 행동하는 거 정말 꼴보기 싫다고. 의사면 다냐?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해도 되는 거냐고? 남편은 제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데도 일이 더 우선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들고 있던 고물을 바닥으로 던진 뒤 혼자 가겠다면서 사무실에 들어가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어요. 10년 동안 상처받는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의지하면서 지냈었는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남편의 행동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와 버렸어요. 그렇게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자
그제서야 남편은 투덜거리며 저를 붙잡아 차에 태웠고 병원에 가는 동안 계속 궁시렁거리면서 겨우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상담을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심적으로 점점 불안해지던 저는 숨이 가빠왔고 제발 큰일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며 제 이름을 호명할 때까지 기다린 지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제 차례가 오게 되었고 투덜거리는 남편과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서류들을 정신없이 정리하면서 간호사가 건네준 파일을 받아 살펴본 뒤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한마디에 하늘이 무너져 내렸고 의사의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길어야 한 달이고 치료를 받는다 해도 버틸 수 있는 건 최대 3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던 거죠. 침묵의 암이라고 간세포 암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간 같은 경우 말기가 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확인했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고 그동안 몸에 이상한 점을 느낀 적이 없냐는 말을 했을 때 잠을 푹 자도 피로하거나 몸이 좀 안 좋았을 땐 남편이 건네준 진통제로 지내왔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몸 상태가 느껴졌을 때 바로 병원에 왔었다면 그래도 늦지 않았을 텐데 너무 오랜 시간 방치하고 그동안 진통제에 의지하다 보니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건 어려웠을 거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단 주변 정리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몸 여기저기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간 이식을 받는다 해도 생존할 수 있는 확신은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의사와 대화를 주고받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로 진료실을 나왔는데 제 삶이 한순간에 끝난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창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제 딸의 곁에 있어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슬픔이 밀려와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에휴,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아봤자 길어야 3달이란다. 1달이나 3달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괜히 비싼 돈 들일 필요 없잖아. 일단 양가 부모님께 먼저 알리고 주변 정리부터 하는 게 좋겠다.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쳐다봐?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당신 떠나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장례도 치러야 하고 일도 며칠 동안 쉬어야 돼서 금전적으로 손해가 막대하다고. 떠나는 사람은 모르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뒤처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지 알아? 40 초반밖에 안 됐으면서 간세포암 말기가 말이 돼? 어떻게 된 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냐? 아, 그리고 미리 말해두겠는데 내 간은 당신한테 절대 떼어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지? 이미 시한부 판정 받았는데 굳이 내가 당신한테 간을 줄 필요도 없잖아. 어차피 줄 생각도 없었지만 괜히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세상 떠나게 되는 거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생각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주변 정리해. 마지막까지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이랑 10년을 함께 했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그것뿐이야? 어떻게 하루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고 있어?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 너를 보니까 내 삶이 정말 후회가 된다. 이런 사람을 여태까지 믿고 살아온 내가 정신 나갔던 거지. 너한테 간받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시한부 판정받은 나한테 마지막까지 일을 하라고? 이제 세상 떠난다니까
필요 없다 이거지? 내가 곱게 세상 떠나줄 것 같아? 내가 10년간 일한 보상 그대로 다 받아낼 거야. 아, 맞다.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혹시 몰라 이거 챙겨왔었거든. 병원에서 대부분 오라고 하면 거의 안 좋은 결과 때문에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그 말을 듣게 된다면 당신한테 이걸 주려고 했었는데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잊고 있었지 뭐야. 자, 이거 받아. 내가 굳이 너 세상 떠나는 것까지 뒤처리 해줄 필요는 없잖아. 지금 한창 바쁜 시기인데 언제 세상 떠나는 걸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 한 달이나 못 기다리지. 차라리 이혼하고 신변 정리는 장인 장모한테 처리해 달라고 해. 남편은 가방에서 꺼낸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내려치면서 자기 인생 정말 말아먹었다고 제 딸도 저희 부모님께 넘겨줄 거라면서 저와 온전히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 따라 나왔던 남편이 이혼 서류를 가지고 나왔다는 건 정말 충격이었죠. 이혼 서류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미 저와 헤어질 생각이 있었다는 거였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꺼내들은 이혼 서류 한 장에 저 또한 더는 남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서류를 주워들어 힘겹게 몸을 일으킨 뒤 남편의 뺨에 손을 사정없이 올려친 뒤 몸을 돌려 병원에서 나가려 하는데 갑자기 상담실에서 뛰쳐나온 의사가 저에게 뛰어왔어요. 당황한 얼굴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충격 발언을 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환자 상담을 하다가 저와 남편의 정밀검진 차트가 바뀐 걸 모르고 있었다면서 의사가 저에게 했던 말들은 전부 남편한테 해당되는 거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아주 잠깐 정적이 흐른 뒤 남편이 꺼낸 한마디는 자기를 놀리는 거냐고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어이없다는 얼굴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의사는 못 믿겠으면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봐도 되지만 이미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고 차트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반전 상황에 저희 부부는 서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남편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검사받기를 원했어요. 저는 이미 남편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던 터라 혼자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뭐 하는 거냐고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이대로 가게? 나는 당신이 병원에 함께 가달라고 했을 때 따라 나서줬잖아. 그런데 당신은 그냥 가겠다고? 일단 검사 한 번 더 받아보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검사 혼자 받으면 되는 거잖아. 나는 지금 너랑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소름 돋고 싫거든? 의사가 나는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지. 좀 전까지 나한테 했던 말 기억 안 나? 내가 다시 그 말 똑같이 해줄까? 오늘 일로 서로 볼장 다 봤는데 뭐하러 같이 붙어 있어? 알아서 검사 받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물이나 주우면서 남은 인생 마감하면 되겠네. 아까는 너랑 이혼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정말 바뀐 거 알아? 지금 이혼하면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잖아. 어차피 길어야 한 달인데 그거 못 참겠어? 지긋지긋한 인생 10년을 참아왔는데
그 정도야 누워서 떡 먹기지. 당신이 그간 힘들게 일해 벌어모은 재산 잘 쓰도록 할게. 아, 그리고 하나 말해둘 게 있는데 내간 당신한테 이식해 줄 수 없다는 거 알지? 내 몸이 건강해야 우리 소리 옆에서 보살펴 줄 수 있을 거 아냐. 어차피 너한테 이식을 해줘봤자 이미 몸 구석구석 암세포로 전이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런 쓸데없는 짓으로 생명 연장해봤자 꼴랑 3개월이면 그냥 깔끔하게 세상 떠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런데 굳이 검사할 필요 있을까? 검사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닐 텐데 그 시간도 너는 아깝게 생각하잖아. 그냥 가서 고물이나 더 주어서 세상 떠나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태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너한테 내려진 벌 그냥 달게 받아. 남편은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했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느 날부터인가 진통제를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그게 몸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였죠. 본인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는지 정밀검사를 다시 한번 진행했지만 그 결과는 변함이 없었고 남편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자 시부모님은 저희 집으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충격을 받은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니? 우리 아들이 간세포 암이라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었잖아. 한창 일이 바빠서 많이 피로해 보이긴 했지만 그게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곤 전혀 몰랐는데 정말 의사가 말한 대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 확실한 거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는데 지금 당장 항암 치료 받으면 되는 거잖아. 기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포기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야지. 병원에서도 이미 주변 정리하라고 했어요. 항암 치료 받아봤자 길어야 3달이라고 했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본인도 그걸 원하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그럼 간 이식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간세포 암이라며. 그럼 간만 떼어내면 되는 건데 시한부 판정 선고는 너무한 거 아니니? 이식 받을 수 있는지 물어는 봤어? 지금 시점에 간 이식을 해봤자 의미가 없대요. 간 이식을 해도 얼마 못 가 재발할 확률이 80%나 된다던데요. 이미 혈액을 타고 떠돌아다니는 암세포가 다시 간으로 들어갈 테고 이미 여러 곳에 암전이의 증상도 보이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했어요. 진통제를 달고 사는 게 아닌 병원을 갔어야 했는데 저 사람은 병원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서 약국에서 진통제만 주야장천 사서 먹었다니까요. 기적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어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는 내 아들이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거야? 어쩜 조금도 슬퍼하질 않니? 10년 넘게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살았는데 정도 없는 거냐? 저 사람이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정 떨어지게 만든 게 누군데요? 병원에서 차트가 저 사람 거랑 바뀌어서 제가 시한부 판정으로 오진을 받았었는데 그때 제 얼굴에 이혼 서류 던지더라고요. 시한부 인생 한 달 그거 못 기다려 주겠다면서 장례식장 비용 처리하는 것도 아깝다며 진료실에서 나오자마자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앞에서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가는 바라지도 말래요. 한 달이나 3달 똑같은 거 아니냐면서 하루빨리 세상 떠나버렸으면 좋겠다고 소리를 질렀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고요.
어머님 말대로 저희 1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럼 제가 아무리 싫어도 함께 살아온 세월에 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뭘 해주길 바라는 거죠? 저는 이미 저 사람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어떠한 것도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저대로 세상 떠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간이식 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내 사자 간이식 기다리는 것도 차례가 많기 때문에 그거 못 빠지게 기다리다가 결국 먼저 세상 떠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냥 주변 정리하게 놔둬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아들 데리고 가시던지요. 저는 저 사람 얼굴 보는 것조차 소름 돋는다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몬은 제 뺨에 손을 올리려 팔을 들길래 그 자리를 서둘러 피했어요. 시몬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을 뻔했던 걸 꾹 참아내더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남편을 밖으로 불러내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시몬은 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면 되겠냐고 분명 방법은 있을 거라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남편이 치료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가라는 말만 할 뿐 더 이상의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힘들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으니 그에 따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도 비록 차트가 바뀌어서 오진을 했었지만 처음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모든 걸 다 잃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시부모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한참 동안 집안에 정적이 흐르다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하던 저는 남편이 밖으로 나왔어도 모른 척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더니 오열을 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던 순간이었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더니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의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냐며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했던 몹쓸 짓들 정말 미안해. 상처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래도 남편이라고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웠었어. 겉으론 표현 안 했지만 속으론 항상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든든했었다고. 원래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땐 그 소중함을 잘 모른다잖아. 떠나가고 나서야 알게 된다며. 나도 마찬가지야. 내 인생이 막을 내리게 될 걸 알게 되니까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알 수 있겠더라고.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1%의 기적이라도 바라봐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나한테 간 이식을 해준다면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 살아가도록 할게.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무릎 꿇은 게 간 때문이야? 당신이 살고 싶어서 내 몸속에 있는 간을 원하는 거냐고. 미안하지만 이미 나는 당신의 가면 쓴 얼굴을 봐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해도 들어줄 생각 조금도 없어. 어차피 세상 떠나는 거 그냥 마음 편히 모든 걸 내려놔. 남은 며칠간만이라도 행복한 삶을 살고 세상 떠나면 되는 거잖아. 사람은 누구나 다 떠나게 되어 있어. 평생 살아갈 수 없는 거라고. 누가 먼저 가냐 그것뿐이야. 어차피 나도 한 30년 정도 있다가 당신 곁을 따라가겠지. 그래도 내 딸 결혼하는 건 봐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좋은 아빠였다고 말은 해줄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더 할 말 없는 거지? 그리고 나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 거야. 애 보면서 집안일에 당신까지 보살펴줄 체력이 안 돼. 내 몸 내가 관리해야지. 안 그래? 도움이 필요하면 당신 어머니한테 전화해. 남편은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간이식을 해달라며 더 살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1%의 기적을 바라고 간을 이식해 준다 한들 만에 하나 나중에 좋아졌다 해도 남편은 저를 또다시 무시할 거고 온갖 상처를 다 주겠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어떠한 도움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저 또한 남편이 부탁을 하지 않았어도 제 간을 떼어줬을 겁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저희 부부의 차트가 바뀌었을 때 저를 바라보던 시선과 이혼 서류를 챙겨왔을 때의 행동들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저를 인생의 동반자로 보는 게 아닌 고물상에서 무급으로 일해줄 사람을 원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은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시모는 서로 안 좋은 관계였어도 부부 사이였는데 마지막 가는 길은 봐야 하지 않겠냐며 전화를 했네요.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모습은 보는 게 좋겠죠.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이런 일이 저에게 닥치게 될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을 경험으로 많은 걸 느끼게 되었고 한 번뿐인 인생 제 딸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후회 없는 인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언제나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